네, 이번에는 평양 무인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이번에는 여당 간사가 되신 거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머리 자르셨네요. 네. 시원하게. 네. 네, 여름이네요. 많이 더우시죠? 많이 덥더라고요. 네, 의원님 휴가 언제 가십니까? 글쎄 진짜 휴가 한번 가야 되는데 아마 저 국방부 장관 청문회 끝나고 가지 않을까? 대통령님 가기 전에 가면 안 돼요. 저도 혼났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일하고 있는데 어디 장윤선 휴가 가고 있냐. 빨리 와서 일해라. 제가 사흘 쉬는 동안 정말 바늘방석 같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휴가 안 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휴가 안 가는데 어디 휴가 갈 생각을 하시고 말이야. 자, 평양이래. 그 북경에 전략대화 잘 다녀오셨어요? 네, 2박 3일간 다녀왔고요. 예. 대연락부하고 외교부 예. 다녀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번에 정권 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엄청, 한국 정부에 대해서 엄청 적극적이고 예. 그다음에 이전에는 뭐 외교부 이전 외교부 라인들이 갔었거든요. 네. 김성한 전 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갔었기 때문에 네. 뭐 임성남 차관도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례적인 분위기였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환대해주고 예. 그다음에 상당히 오랜 시간 같이 토론할 수 있고 간담회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네. 세미나까지 개최하고 뭐 이 정도였죠. 예. 그 전승절 기념식 때 네. 이재명 대통령 초대한답니까? 이제 언론 보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론 보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상당히 모셔오고 초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 쪽으로 타진도 하고 그랬는데 예. 뭐 저희는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전승기념일을 행사를 가는 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 위에서 봐야 되고 국내 여론도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기념일에 참석을 했었는데 답방이 없었다. 그렇죠. 먼저 답방이 먼저 우선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초청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다음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 답변이었습니다. 의원님이 그 중국에다가 예. 여러 가지 굉장히 외교적 원사로 하셨네요. 그렇죠.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가할 수가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가면 10년 만에 가는 거고 그렇죠. 가야 또 우리 그 10월달에 에이펙 경주 에이펙 때 이제 시진핑 주석 초청하면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미 정상회담, 뭐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뭐 가는 거에 대해서야 뭐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한중 전승기념일에 참석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한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박근혜가 전승기념 일에 전 대통령이 갔다 와서 이제 한미 관계는 한미 관계로 틀어지고 한중 관계는 한중 관계로 틀어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북한 비핵화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략적 결단을 내려서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그 카드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냥 복잡하게 얽히면서 미국과 중국에 다 팽당하는 뭐 그런 외교적 패착을 맛봤죠. 근데 지금 어쨌든 전승절 9월인데 9월 3일입니다. 벌써 7월이고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 전에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동다발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걸로 보잖아요. 뭐 거기서 이제 또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도 굳이 서둘러야 되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 뭐 빨리 우리가 먼저 가서 디미는 게 그게 남는 장사냐.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속도 조절하면서 우리한테 또 요구할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미국산 소고기 개방이에요. 30개월령 이상 니네 수입해다 먹어라. 이거 참 얼마나 그때 당시 여중생들이 이제는 다 30이 넘었을 텐데 그때 당시 여중생들이 광화문에서 촛불 들어가지고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안전한 미국산 소고기 먹을 수 있게
그분들이 조치해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걸 또 깨라 그럴까봐. 뭐 저는 뭐 그것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민감한 부분 뭐 우리 쪽에 압박을 가하더라도 네. 이게 합리성에 근거하거나 외국 사례를 이제 외국 사례에 비추어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까지는 실질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는데 뭐 모르죠.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임하고 이제 한 달이 더 지난 입장에서 봤을 땐 모든 외교 관계는 이제 한미 관계에서 시작하니까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저는 일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미리 탐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단점이자 장점이 직설적이고 직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또 자주 바꿔요. 네, 자주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안을 갖고 제시를 하면 또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고려돼서 미리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왜냐하면 에이펙 이전엔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중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풀어야 될 난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미 먼저 정상회담을 하고 바로 이어서 한중 간의 관계를 조금 실용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예. 사실 지금 많이 중첩돼 있는 이슈들이 여러 개가 있고 특히 이제 한미 관계도 그렇고 한중도 그렇고 한러도 그렇고 외교가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복원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고 어쨌든 이제 우리는 다자 외교를 잘해야 되는 국가여서 뭘 이익인지 국익이 뭔지를 보고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꼭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으니 무인기. 제가 보기에 무인기 관련해서는 의원님 방에 특종이 제일 많아요. 평양 무인기는 부승찬 의원실의 정보가 제일 많다. 아니 이게 저희가 이제 국감 지난해 10월 국감 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있기 전부터 그리고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왜 이런 무인기를 드론사가 들어왔나 갖고 왔냐. 여기에 의구심을 좀 가져서 이제 파헤치기 시작한 거니까 아무래도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제 드론사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ADD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성우 엔지니어링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팔로우업을 했던 데가 저희 의원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보자들이 이제 여럿이 저희 쪽에 이제 구체적인 제보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현직 장교들이 앞다투어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랬어요라고 지금 그 일종의 양심 고백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뭐 현직 장교들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고요. 간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사관 포함해서 다 해당되는 제보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광범위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도 이제 못 밝힌 부분들이 많죠. 못 밝힌 부분들도 팩트 체크가 안 된다든지 뭐 이래서 실질적으로 딱 명확한 이 제보와 그거를 뒷받침한 증거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주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그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을 쳤단 말이에요. 이제 잡아다 놓고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할 대목이 뭐냐? 이건 바로 외환 위치죄와 해당되는 거다라는 건데 지금 들여다볼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기가 막힌 게 평양의 무인기가 발각됐다고 북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좋아 박수 이랬다는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때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이게 대통령이 왜 은밀하게 갔다 와야 되는데 떨어진 거를 가지고 북한이 발표하니까 이게 좋아하냐. 그리고 또 보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야 발각됐어 좋아 또 보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마침 또 발각되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표창 파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말 문제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 이전부터 이 평양 무인기는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부터 해서 이제 2024년 6월에
드론 사령부 밤첩 부대장이 보고가 이제 여인영한테 올라갔다라는 거,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보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그 무인기 보고서가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방첩사가 더 이상 또 평양 무인기가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수사하지 마라, 네. 조사하지 마라, 뭐 이런 부분들이 참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참 파티를 좋아하네. 네. 표창장도 주고 파티도 하고. 상당히 이례적이죠. 표창장 같은 경우는 장관 표창을 5명이나 몇 안 되는, 사실은 뭐 사단급은 아니에요. 투스타니까 부대장이 투스타니까 사단급이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뭐 200명밖에 안 되는 병력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장관 표창을 1년에 한두 명 추천하기도 어려운데 무인기가 11월 중순에 13일 날 네. 마지막으로 보내고 나서 이제 18일 날 이제 표창 상신을 했고 25명에 대한 표창 상신을 했고 네. 훈련 유공 1명을 빼고는 전부 이제 드론 작전 태세 확립 유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장관상 5명, 합참부 장상 10명, 작전본부 장상 10명. 이거는 상당히 일반 군부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드론사는 뭘 했던 거냐. 평양 무인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임무 중에는. 예.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임무. 그리고 이제 추락을 했으면 오히려 문제가 뭔지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고 이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네. 표창장 주고 박수 치고 좋아하고 표창장으로 주고. 그다음에 경력금 주고 뭐 이런 쪽으로 주고. 바꿨다라는 거는 사전에 고의성을 갖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거다. 그리고 제보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보자도 불안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풍 공작.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아. 네. 일단은 저쪽에서 난리치고 분위기가 하수상해라는 것만 가지고도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의 노림수는 이거였다. 신원식 장관 때도 그랬고 김용현 장관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계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흐리멍텅한 사람에게는 흐리멍텅한 것만 보인다고 김용현 장관이 그랬고, 그 다음에 신원식 장관은 누가 따르겠습니까? 군인들이 북한 이쪽 도발도 없는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평시 계엄이 말이 됩니까? 이 두 사람이 공의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한 변수가 필요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던 NLL에서의 북한 도발 유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 아파치 헬기 위협 비행이라든지, 아파치 헬기 위협 비행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직접 불러서 확인을 한 결과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하게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입니까?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 때 처음 있었다. 아파치 헬기 도입하고 나서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각종 얘기들이 정말 많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전쟁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비상계엄을? 전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북한에서 총알 한 발이 필요했던 겁니다. 북한에서의 총알 한 발. 네, 그래서 헤드라인에 적경 지역에서 남북 총격전. 이 헤드라인 하나면, 계엄하면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오고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해제 의결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 헤드라인 한 줄을 원했던 것 같아요. 신문에 헤드라인 한 줄. 그러면 군인들은 저항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곽정근 같은 사람, 그다음에 조상현 대령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왔겠냐고. 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건가가 이제 쫙 보이니까 이 무도함에 진짜 몸서리가 쳐질 정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총 5번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위에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조사 과정에서 이제 뭐 그간에 이제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김용대가 이제 평양 무인기를 보내고 추락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참모 조직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었는데요. 소령 이하는 다 배제시켜 버렸어요. 계획 단계에서. 그다음 중령 이상, 대대장 이상만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뤄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겸공에 네. 박형관 기자가 그 단독 보도를 하나 했는데 예. 그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예. 그 작년 그 11월 13일에 예. 무인기 보낼 때 네. 남포? 예. 남포의 잠수함 정박 해군 기지, 온천 비행장, 컨테이너 부두, 뭐 여러 군데의 어떤 그 중요한 군사 시설을 훑는 비행이 이루어졌었는데, 요것도 남포 침투 작전? 요것도 김용대 사령관의 지시였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고 11월 13일 날 평양으로 보냈다라는 제보는 저희 쪽에 들어온 거고요. 예. 그다음에 루트가 이제 초도 남포 평양으로 이어지는 루트이기 때문에 예. 그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날짜는 일치하고요. 예. 실제적으로 온천 비행장을 훑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비행 임무 경로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이전에 평양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임무 경로를 저희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네. 지도상을 통해서 경로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평양 들어갔다. 예. 그 다음에 루트 자체가 비행 임무 경로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이를테면 이런 네. 겁니다. 그 백령기지 내부 사정 잘 아는 관계자 인터뷰를 했는데 들키는 것을 넘어서 도발을 위한 비행으로 봐도 무관하다. 남포에도 북한의 고위층들이 많이 살아요? 아니요, 뭐 남포에 많이 살다기보다는 주로 평양에 전부 있고요. 뭐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남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로 치면 부산항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포가 상당히 크고요. 항 자체가 크고 그 주변에 이제 온천 비행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온천 비행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기지고 비행 전투 기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훑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평양 들어가는 길목을 지나갔다 정도로만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제 온천 비행장까지 들어가서 이게 선회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북한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했더라면 정말 딱 한 발이라도 그렇죠. 총격을 가했더라면 그랬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방송도 못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계엄이 이루어졌다면 뭐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북한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반응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제 활성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방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모델을 이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갖고 이제 지방에 공사를 지으고 공사를 짓다 보니까 군인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 병력들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제 전선을 또 남한과의 전선을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의선 동해선 폭파라든지 그다음에 휴전선 인근에 방벽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결국은 본인들의 대남 전략 전술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론도 그렇고 완전히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라는 3대 혁명 전략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습 뭐 전략이라든지 공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결국은 전차나 기하 군단이 남쪽으로 공격 추선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막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전략 전술적 변화 거기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일단 절제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우리로서는 정말 다행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북한의 내치, 뭐 민생 경제 활성화, 일단은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하고 뭐 그쪽으로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남한이 뭘 보내든가 말든가 저것은 100% 국내 정치용이다라고 판단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일 거기서 이제 과거와 같은 뭐 이렇게 총성 한 발이라도 들렸으면은 우리는 뭐 10배, 1000배 대응해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날 뻔했었다. 그래서 이제 뭐 합참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제 합참에 대한 조사도 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없는 무인기를 사용했다라는 게 가장 큰 훈련용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훈련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건 방위사업법에 근거해서 전력화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이런 항공기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 운용 평가부터 실제 작전 운용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전력화 평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거쳐야만 군사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군사 용도로 쓸 수 없는 무기 체계를 사용해 갖고 그 무기 체계가 결국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 평양 무인기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어떤 방위사업법이라든지 국방전력 발전 업무훈련 같은 거를 통해서 상당히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죠. 군사용도는 이런 거에만 써라.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 위반된 상태에서 또 하나가 이제 합참의 지휘 라인을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 완전히 그냥 지휘 체계를 무력화시킨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반란 위에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절차를 위반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절차는 뭐냐면 정전협정을 위반한 거죠. 지난번에 평양 무인기가 북한에서 무인기가 용산까지 뚫었을 때 우리의 이 무인기에 대한 대응은 정전 위반이 아니지만 평양에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거든요. 이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군사적 도발을 유발할 수 있는 전쟁협정 위반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위반한 거예요. 만일 합참에서 야 드론 작전사령부는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 이렇게 되면 절차 위반은 아니잖아요. 다만 합참은 이런 걸 가지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쓸 수 없는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는데 그거를 용인한 거잖아요. 방조, 뭐 직권남용 혐의 이런 것들이 다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합참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좀 여쭤볼게요. 김용대 드작사령관이 사실은 이게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게 부의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국방부 합참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게 이제 현역 장교의 그 녹음 파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윤석열은 그 특검 수사에서 나는 김용대를 만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수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서는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서는 한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할 때 자기가 직접 이 스타일상 뭐 곽정군한테 전화하고 이진우한테 여인영한테 전화하는 걸 봐서 스타일상 직접 김용대한테 전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안보실을 거쳤을 가능성도 높아요. 안보실 혹은 이제 김용현 장관을 거쳤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김용현 장관은 처음에 평양 무인기 떨어지고 나서 북한이 발표할 때 법사위에 참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갖고 우왕좌왕했어요. 그리고 나갔다 오더니 뭐 NCND 어떤 피지를 갖고 온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안보실에서 직접 지시했을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 지시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김용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김용대 여인영 이진우가 이제 육사 동기란 말이에요. 48기 동기고 엄청 친하고 이 세 사람이 이제 비아폰을 사용해서 통화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비아폰 기록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김용대는 지금 수사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은 외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받았었는데 사실은 외환이라는 것도 빠져나갈 구멍은 많아요. 판례도 없고. 외환이라는 게 외국으로 북한을 간주할 수 있느냐. 우리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 조항이 있는데 그걸 간주할 수 있느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통모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외환 유치 저는 이제 외환 쪽으로 보진 않거든요. 일반 이적제. 평양에 고의로 무인기를 보냈고 이게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했기 때문에 일반 이적제의 적용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무기 진역에서 3년 이상의 진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전쟁으로 발발은 안 됐지만 결국은 예비 음모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이적이나 예비 음모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보다는 이제 군형법상의 문제점을 찍고 싶어요. 적용은 뭐냐면 군형법상의 지휘권 남용의 죄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정전협정 위반하고도 맞물리는 건데 무인기 들어왔을 때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유엔사에서는 명확히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보내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네. 정전협정 위반이 넘어서 DMZ뿐만 아니라 북한 수도까지 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전투 개시죄 이거는 무기도 없어요. 사형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불법 전투 개시죄는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개시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인기를 보낸 거기 때문에 불법 전투 개시에 적용을 받을 수도 그러면 있는. 이제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김용대 사령관도 아니 포함된다. 군 통수권자, 국방부 장관, 뭐 합참의장 다 포함되죠. 싹 다 포함된다. 김용대까지. 네, 김용대까지 포함되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보내서 거니까. 불법 전투를 개시한 거잖아요. 교전이 일어나진 게 아니니까 시작한 거잖아요. 네, 전투를 저쪽이 안 따라준 거지. 그래서 굳이 외환 유치죄로 뭐 외국이냐 아니냐 이게 논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상에는 일반 이적죄와 예비 음모, 선전선동에 관한 죄가 있고 그다음에 군형법상에는 이제 반란과 그다음에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로 처벌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물론 법조인들이 더 잘 알겠죠. 노상원, 큰일 났네. 10시 3분인데 요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이 이제 외환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니 일단 노상원 수첩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노상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 수첩을 작성했을까?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받아 적었을 가능성이나 개연성. 근데 노상원은 재판도 지금 비공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요. 물증으로 나온 것밖에는. 그렇죠. 특검에서 노상원 관련해서 어느 대목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인 수거 계획이 적혀 있는데 이게 결국은 홍장원 전 1차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얘기하고 이런 게 이제 노상원 수첩하고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기획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타격 계획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서가 존재하고 곽종군 사령관이 얘기한 대로 김용현이 합참 지휘통제실에 와서 오물풍선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원점 타격 다음에 하면 원점 타격 계획을 하겠다.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경향신문인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노상원 수첩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거죠. 일치하는 거죠. 이 기획과 실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뭐 봉지욱 기자가 노상원과 김건희가 뭐 통화했다는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통화 기록에서는 정말 나올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보실부터 시작을 해서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드론사 김용대 비하폰 뭐 이런 데서 그다음에 김건희 비하폰, 윤석열 비하폰, 노상원 비하폰에서 노상원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이 비하폰에서 드러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정말 아마 특검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정도.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해서 밝혀야 될 내용이 아니 이제 뭐 특검에 것이다. 이제 연장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단독거리가 있을 때 거의 취재 편의점을 반드시 찾아주시고요. 왜 웃음으로 화답하십니까? 우리 저 있잖아요 선임 비서관. 네, 선임 비서관 지금 저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실에 선임 비서관 정보가 빵빵한 저 비서관이 있는데 신혼여행 갔어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